김태현 변호사하고요. 오늘은 김수민 평론가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정봉주 전 의원 관련 얘기로 시작을 해보죠. 이제 어제 기자회견과 또 정 전 의원을 당시에 렉싱턴 호텔에 데려다 줬다는 갔다는 그 진술이 나왔고, 그래서 공방이 오간 다음에 오늘은 또 이제 정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리 뒤집혔다 저리 뒤집혔다 아주 복잡한 양상으로 상황이 흐르고 있는데, 자, 우선 김태현 변호사. 네. 어느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걸 방송에서 제가 어떻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예. 좀 뭐랄까 다른 성 미투 의혹과는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다른 것 사건들 민병두 의원도 그렇고, 민병두 의원도 난 안 했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대응 반박은 없었거든요. 그냥 네. 난 안 했다, 내 기억이 없다라는 예. 거고, 안희정 전 지사도 그냥 합의된 관계였다 정도, 이 예. 정도지 구체적인 반박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 사건은 정말 희한한 게 다른 오히려 안희정 전 지사의 김지은 씨의 어떤 인터뷰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 프레시안에 처음 나왔던 피해 여성, 그 여성도 주장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과연 아주 세밀한 아주 묘사였죠. 세밀하게 구체적인 묘사예요. 예. 그냥 한편의 소설 같은 묘사. 그런데 그것을 대응했던 정봉주 전 의원의 어떤 반박과 보도자료, 기자회견 내용도 굉장히 세세합니다. 아주 시간대별로. 네, 시간대별로. 그리고 제 어떤 이런 피해자 쪽의 재반박, 그 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 측의 제재 반박까지 양측이 너무나 진술들이 나름대로 본인의 상황에서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 어느 말이 맞다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만약에 작년 일이라면 굉장히 쉽죠. 그럼 렉싱턴 호텔 딱 가서 자, 예약 장부 주세요. 그렇죠. CCTV 봅시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 어딘지 아직 그 룸 가보셨죠? 아니요. 안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뭐 갑자기 또 나한테. 아니, 왜냐면 그러면 뭐하러 가요? 아니, 왜냐면 렉싱턴 호텔에 그 1층에 있는 그 식당에 우리는 밖에서 용무벌레도 밖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보는 앞에서. 거기 있는 룸에서 식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멋있어 보이지 누구랑? 않습니까? 네? 누구랑요? 아니 여러 사람들이랑. 오케이. 저는 가보신 줄 알았죠. 어쨌든 어쨌든 그거 하려면 다 예약을 받습니다. 예. 그 예약 정보랑 그 CCTV 한번 보면 다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2011년이니까 예. 그 호텔 식당이 2011년 거를 가지고 있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정말 폭로전의 양상이 됐고, 근데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검찰에 고소라는 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건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사하게 되면 나오겠죠. 이게 선거 전에 나오긴 쉽지 않지만 결과가 누가 되든 한쪽은 치명타를 입는 거죠. 이렇게 되면.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예, 수사에 들어가겠지만 수사로 밝혀질까 이것도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처음에 이제 정 전 의원이 렉싱턴 호텔 자체를 간 적이 없다 그 즈음에 그렇게 밝혔을 때는 이거 어쩌면은 어느 쪽이 옳든 간에 쉽게 가려지겠다라는 그런 예감을 가졌는데, 이게 서로 간에 계속해서 이제 주장이 엇갈리고, 그리고 확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증이. 예. 증언하고 주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CCTV라든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어느 시각에 어디에 있었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와 증거가 없는 이상은 수사를 해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또 다른 어떤 사회 논점을 남길 수도 있다. 양쪽 다 어떻게 보면은 무죄 추정주의를 우리가 적용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데 양쪽에 다 무죄 추정주의를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특히나 또 정 전 의원은 현직 정치인으로서 이제 자리에 도전하는 입장이고, 그럼 저 사람이 자리에 도전한다 했을 때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으니 그냥 무죄라고만 할 것이냐. 그렇게 치면 또 만약에 피해 호소인이 진짜로 피해자라면 어떡할 것이냐. 근데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없다. 이 채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또 다른 사회적인 굉장히 복잡한 딜레마가 있는 쟁점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이잖아요. 누가 입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걸. 그 전에 것부터 말씀드리면 네. 여자 쪽에서는 지금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강제추행인데 2011년일 때 공소시효도 지났고. 친고죄고 그 문제 저 고소기간 문제가 있어서 이게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 중에 칼을 뽑아든 건데, 나름의 칼을. 지금 공직선거법상의 낙선의 목적어란 허위사실 유포 이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모든 형사사건의 입증 책임은 검찰한테 있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 사람이 유죄라는 것을 입증을 해서 재판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만약에 이게 진짜 재판에 기소가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자 측이 피고인 측, 검찰이 이제 검찰 측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죄 입증 측은 검찰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쌍방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갈리기 때문에 예. 그 유죄가로 입증되는 증거들을 이 여성 측, 고소를 당한 여성과 이 기자 측이 많이 갖다 주죠, 검찰에. 우리 예, 이런 예. 자료 있다고.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김수민 전 의원님과 제가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네. 이 렉싱턴 호텔은 사실은 사설기관의 호텔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3, 4개월이면 없애버린다고요, 카메라.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이제 방범 카메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때로는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속도 위반 카메라도 있고 또 방범 자료 취집하는 뭐 있겠죠, 카메라도 있어요. 예. 그런 거는 보존 기간이 얼마나 되죠? 그것도 그렇게 이렇게 7년 이러진 그러진 않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참 뭐 제가 하드디스크 지금- 용량이 있는데. 예, 제가 지금 생각이 난 건데 근데 결국 민구팍 씨하고 정봉주 전 의원 간의 의견이 갈리는 게 하계동 을지병원 예. 거기가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 옛 지역구 바로 옆입니다. 하계동 을지병원이요. 그 을지병원에서 렉싱턴 호텔까지 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한 40분 정도 걸렸다는 거고 저 정봉주 민국파 씨 증언은 정봉주 전 의원은 야 무슨 축지법이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네. 네. 근데 당시에 아마 그게 오려면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그래서 쫙 와가지고 성수대교 쪽에서 올림픽대로 타고 빠졌을 거예요 여의도 예, 쪽으로. 예. 수많은 카메라들이 있거든요. 방범 카메라도 있고 그게 사실 보존기한이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서버 같은데 저장이 돼 있다고 하면 그거 보면 어디 하나에 찍혀 있겠죠. 그게 7년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근데 네. 그걸 뭐 김성준 모르시나요? 앵커한테 여쭤본다고 답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 뭐 많이 아실 것 같아가지고 혹시 근데 이제 말이죠. 취재 현장에서 뭐 그런 거 안 하셨나 해서 그 오늘 고소를 했는데 정작 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그 분을 고소를 한 게 아니라 네. 그걸 처음 보도한 기자들을 고소를 했어요. 네. 이건 어떤 계산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피해 호소인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좀 고소 대상에서 일단은 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영원히 빼겠다라는 거는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네, 지켜봐야 되겠고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뭐 혹시나 또 어떤 뭐 상황의 변경이라든가 예. 뭐 피해자의 심경의 뭐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 호소인이죠. 예,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정 전 의원의 오늘 고소는 어떤 나를 무고하게 몰았다 자체에 대한 고소라기보다는 네. 팩트 체크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보도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고소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그러면 피해 호소인을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 뭐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일단 네. 언론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저는 일단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일단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실히 밝혀진 게 뭐 물론 아니니까. 그렇죠. 그죠? 예.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측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겠나. 왜냐하면 특정은 됐을 거예요. 정확히 왜냐하면 정봉주 전 의원의 보도 자료들을 보면 야, 그 피해 여성 A 씨는 그 기자하고 대학 동창이다. 그리고 낙검수 모임 팬이어서 모임에 몇 번 왔었다는 얘기는 대충 누군지는 안다는 얘기 것이거든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까지 모르죠. 이름이나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네. 야, 나 그 여자 누군지도 몰라가 아니라 네. 그런데도 만약에 그 고소를 뺐다는 건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대한 대응이 하나 있고 굳이 지금 피해를 주장하는 쪽을 자극을 해서 확전을 시키는 것을 조금 막으려는 건 아니겠나 뭐 그런 의도도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피해자를 그 무료 변론해주겠다고 나온 박훈 네. 변호사 누군지 아세요? 박훈 변호사 유명하신 분이죠. 뭐 영화 예.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고 예. 노동조합 쪽에서 주로 일을 하시면서 진보 성향의 투쟁하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고 김광석 씨 타살 의혹에 대해서 이제 부인이었던 서혜순 씨한테 이제 타살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 타살 의혹을 이상호 기자가 제기를 했는데 그랬죠. 그 맞은편에서 등장해서 서혜순 씨를 변호하는 그 역할로 나서신 분이고 이분이 보니까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박훈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상호 기자나 또 정봉주 전 의원이나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음모론의 유포자들이고 생사람 잡는 사람들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 그래서 이 박훈 변호사의 어떤 변호사로서의 누군가를 변호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인정하지만은 이분도 조금 정치 진영 논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럼 저도 모르는 분은 아닌데 좀 돈키호테 기질이 있으신 분이고 예, 좋게 얘기하면 이제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예, 그런 예. 성격의 분이시죠. 저 지금 그 말씀 중에 그 다음 코너
이 코너 바로 다음에 할 추적 사건 사고 추전을 위해서 배상훈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스튜디오 밖에 오셨군요. 경찰의 주요 도로 카메라 자료는 오래 보존을 안 한답니다. 자, 그럼 그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진짜 진술에 의할 수밖에 네. 없겠네요. 이거야 참 아이고. 자,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이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이 박수현 후보자가 적격인지를 재심사하기 위해서 국민 배심원단을 구성한다? 뭐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국민 배심원단이 결정할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걸 왜 아니 저는 왜 이거를 국민 배심원단에 저는 하는지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판명합니까? 두 사람 얘기 갖다 놓고서는 무슨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수사권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재판에서 국민 배심원단 꾸리는 거 나름대로 검찰의 수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사 자료와 증거적 기록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정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변호인들의 변론을 듣고 검찰의 공소 내용들을 듣고 그리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건 사실은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국민 배심원단 꾸려서 자 얘기를 해봅시다라고 하면 박수현 전 대변인 나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의혹을 제기한 그 전 부인 측에서 구리 민주당까지 가서 그걸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 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왜 이걸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 저 민주당에서 봤을 때 본인들이 어느 정도 소명 관계를 들어보고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네. 이게 만약에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안희정 전 지사의 문제와 완전히 결은 다르고 전혀 성질은 다른 것이지만 그것에 와서 증폭돼서 만약에 충남도 선거를 비롯한 다른 지방선거에 영향 끼칠 것 같다라고 하면 후보자가 박탈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이건 순전히 사생활 문제고 그리고 범죄도 아니고 그리고 이건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다. 박수현 전 대변인 억울하다라고 하면 그대로 경선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왜 이제 본인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국민 배심원단이라는 이런 다른 사람들의 좀 칼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나 또 사리분별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쉽고 성급하게 정무적 판단을 들이대는 것도 문제지만 정무적 판단을 할 거면 책임지고 예. 당에서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또 이런 식으로 배심원단한테 떠맡기는 예. 이거는 정당의 외주화 라고 하는 경향이 왜 선거 때만 되면은 공천심사위원회 따로 꾸리고 혁신위원회 따로 꾸리고 심지어 혁신위원장이 그 당 당원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일부러 그러죠. 예, 이게 예. 지금 주요 정당의 주요 문화가 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이제 외주화 비슷한 그런 이건 좀 자신감 부족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자신감 부족도 있고 책임감 부족이 더 크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일단 떠안고 어떻게든 처리하겠다. 어떤 이정표로 남기겠다. 이런 의지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선거에 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거에 대한 판단만 남아 있는 건데 본질적으로 그것도 조금 배심원단 눈치를 보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유권자 눈치를 보겠다는 거죠. 국민 배심원단을 구성하겠다는 게 그렇죠. 유권자들 분위기가 박수현 뭐 나와도 돼. 뭐 네. 이런 거면 그냥 거기에 얹혀서 가는 거고. 그렇죠. 유권자에서 배심원을 추출하는 형태로 예. 그렇게 해서 가겠다는 건데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건 일단 뭐 내연 관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혜 예. 공천이었느냐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당에서 예. 그런 거는 진상조사를 당에서 적극적으로 당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걸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정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살려주고 싶은데 국민 여론이 좀 무섭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여론이 좀 대신 살려주기를 바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 아닌가 싶기도 저도 한데.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차도 살인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바람막이를 만들어 주는 건지. 예. 왜냐하면 결론은 완전히 다르지만 공통적인 거는 우리가 결정하기엔 너무 부담되는 걸요.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민주당 입장에서 아마 자진 사퇴를 권유했다라는 얘기가 한번 어저께인가 나왔어요. 그랬죠. 그 기류가 맞다고 하게 되면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었고 정리하기는 부담스럽고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 검증위원단 해서 뭐 하면은 정리되지 않겠어? 요 차도살인 요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아깝고 왠지 박수현 전 대변인 나가면 당선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면죄부만 잘 만들어주면 예. 근데 우리가 괜찮다고 하게 되면 여론이 좀 안 좋을 거고 야당에서 그러니까. 공격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가지고 방패를 만들어주는 거지. 차도 살인인지 차 방패 뭐라고 그럴까요? 사면인지 어느 쪽인지는 하여튼 활인인가 활인인가 차방 활인인지 어쨌든 중요한 건 민주당이 스스로 결정하고 싶진 않고
남의 손을 빌려서 좀 면피하고 싶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당내 리더십의 부재하고도 연관이 있는 게요. 일단은 민주당의 확실한 리더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중심제 체제에서 네. 청와대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당내 잘못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 더군다나 공천 관련된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 할 것이냐 예. 이 문제가 남는데 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런 문제를 아주 과감하게 심지어는 너무 지나친 정무적 판단으로 해결했던 것은 지난번에 총선 때 독특한 그 캐릭터를 갖고 있는 나이 많으신 김종인 전 의원이었어요. 그분 아닌 다른 캐릭터가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김종인 전 의원 또 정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예 아까 외주화 말씀을 제가 예. 드렸지만 그런 형태로 일시적으로 했던 행위거든요. 근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이 민주당에 없어요. 추미애 대표도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리더십 문제가 또 중심에 있는 거죠. 국회의원직도 내던지셨는데 다시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영입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까요? 아 그분요. 아 그분 뭐 탈당하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죠. 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번에는 검찰이 오늘 오후에 충남도청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아, 그렇죠. 19명 정도 인력이 투입돼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금 그 서울의 안전지사 사무실도 한 사흘인가 나흘 동안 뒤졌잖아요. 예. 근데 이번 충남도청에 가서 또 뭘 뒤질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충남도청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혐의를 지금 뭐로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만약에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예, 고소장이나 그거로만 만약에 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도 충남도청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 여성도 충남도청에서 일하면서 지금 거기서 보좌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업무 일지나 아마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이 혹시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 충남도청 압수수색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 현재까지는. 물론 조금 더 나가면 뭐 오늘 아침에 뭐 이제 동아일보죠. 거기 단독 보도했던 그런 그 오피스텔을 네. 그 오피스텔을 제공했던 안희정 전 지사의 친구 네. 애가 건설회사가 뭐 충남도 광급공사를 많이 땄다. 그래서 뭐 그것이 문제 있지 않냐 이런 보도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것까지 지금 수사하기는 아직은 너무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건 수사 아닌가요? 아 근데 만약 혐의가 있다고 하면 이제 영장에 기재를 하죠. 근데 아직까지 그 영장에 그렇게 되면 뇌물인데 그게 기재됐다는 보도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일단은 안희정 전 지사하고 김지은 씨의 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봐야 되겠죠. 안희정 전 지사 문제 대책위원회에서는 안 전 지사에게 추가로 피해를 봤다는 제보도 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뭐 제보야 근데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뭐 지금 현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뭐 더 피해자가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고요. 계속해서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될 테고 저는 이제 그 압수수색 얘기 나왔지만 네. 검찰 수사 이상으로 주목이 되는 거는 이제 법리 공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위력에 의한 간음 이것이 이제 아주 직접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물리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애매모호한 영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재판부에서 또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네. 제가 기사를 잠시 보니까 여기도 압수수색했네요. 관사도 예. 네, 관사는 좀 오히려 좀 더 의미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관사에 사실은 안정적 혼자 생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 와중에서 그 김지은 씨와 어떤 관계를 유추해서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관사 압수수색은 좀 의미가 있겠네요. 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압수수색한 거는 역시 여성아동범죄조사부고 검찰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현재는 성범죄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오피스텔 제공한 건설 회사의 관급 공사 수주 이거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직은.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한 걸음 뭐 그 정도 안 남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의당이 민주평화당이 제안한 이 공동 원내 교섭단체 구성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민주평화당은 원했던 거고 정의당도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구성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됐는데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네. 보세요? 이 두 정당의 손을 잡는다는 거. 저는 정체성이 다른 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네. 예전에 뭐 우리 DJP 연합이라는 예. 사례도 있었듯이 꼭 원래 정체성이 다르니까 또 연합을 하는 거거든요.
다만 동어 반복인 것도 있는데. DJP 연합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이 다른 부분을 인정을 하지만 정책적으로 한 가지 방향을 네. 선택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에 비하면 원내교섭단체 공동 구성은 정책이 네. 다르면 또 따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정의당은 손해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민주평화당은 원내교섭단체를 해봤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비교섭단체가 되면서 금단 증상에 시달렸어요. 네. 예, 근데 그걸 끊어낼 수 있는 그걸 잡은 건데 정의당은 뭐 정의당 입장에서 상임위에 간사를 둔다거나 네. 여러 가지 혜택이 몇 개 있습니다만 저는 정의당이 독자 노선이 지금 제대로 정립이 안 됐고 민주당과의 차별 지점이 잘 안 보이는 정당이 돼서 예. 그게 위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저는 오히려 정의당이 사회운동 정당이라고 흔히 불리우는 예. 뭐 더 쉽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운동권 정당으로의 성격을 더 강화해야 된다. 예, 과거에 선명성. 그렇죠. 민주노동당이 예전에 견제했을 때 예를 들어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 운동이라든가 네. 길거리로 나서는 네.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줘야 예, 소수 정당 단계에서는 사회적 활력, 원외 활동을 잘 해야 결국 기회가 오고 나중에 수권 정당이 되는데 지금 정의당은 너무 지나치게 우리는 이제 제도권 정치를 해야 돼라고 하는 자의식에 너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예단일 수 있겠지만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니 뭐 자식도 자식이지만 한 번도 못 해본 원내교섭단체 안에 들어가 보려고 네. 하는 그런 욕심은 생길 거 아니에요. 간사도 한번 해보고 네. 뭐 그런 식으로. 그 뭐 욕심 한도 끝도 없죠. 뭐 원내 있으면 또 원내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네. 원내 있으면 또 원내교섭단체 한번 해보고 싶고 네 그런 식으로 그냥 근데 이제 어지간하면 좀 독자적으로 그걸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그러니까 낫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공동원내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서 네. 의정 활동을 함으로 해서 정의당은 오히려 존재감이나 자생력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독일에서도 소수 정당이 연정을 통해서 예. 다수 정당과 손을 잡고 집권까지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예. 그 역효과가 있어요. 그럼 쟤들은 굳이 독자적으로 생존해야 될 이유가 뭐지? 예. 라고 하는 그래서 독일의 자민당 같은 경우도 계속 연정을 하다가 결국에 지지난 총선 때 한번 원외 정당으로 수십 년 만에 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봤을 때는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이게 죽음의 키스에 가까운 그렇군요. 네, 그런 현상이라고 봐요. 너무 멋진 분석이신데요. 이거보다 더 멋지게 한번 분석해 주시죠. 정말 감동, 박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저는 이상적이진 않죠. 예. 안 좋은 거죠. 예. 하지만 현실의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평화당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제가 봤을 때 정체성이 아주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교섭단체 만들었다. 왜 했을까요? 교섭력을 높이는 거,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국고보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생각해 보면 더 어이없었던 원내교섭단체도 있어요. 예전에 18대 때 선진과 창조연대, 네.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완전히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선진과 창조연대라는 말도 안 되는 교섭단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본인들 이게 정체성 문제도 있고 정의당에서도 아마 김수미 평론가가 했었던 고민을 했을 겁니다. 당내 반발이 있을 거예요. 있었죠. 당연히 네. 있겠죠. 하지만 이거 국고보조금 문제도 있고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 원내교섭단체로서의 죄송한데 국고보조금은 달라지는 게 없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럼 그건 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위치가 좀 달라지고 교섭력이 강해지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현실적 유혹을 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 제안하는 거는요. 국회법 바꿔야 돼요. 원내교섭단체 2개 이상 못하게. 왜냐면 2개 이상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 정당이 합쳐서 원내교섭단체 하나 만드는 공동교섭단체 조항은 저는 없애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왜냐면 저는 없애려면 네. 의석수 기준을 좀 완화해서 낮춰주는 것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오히려 10석 차라리 정도. 그게 낫죠. 네.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왜냐면 차라리 10석 낮추든지 그렇게 해서 유권자의 뜻을 그대로 받들게 해야지 차라리 합당을 하면 얘기가 다릅니다. 합당을 하면 우리 둘이 다르지만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정당으로 정강 가겠습니다. 정책을 정하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이거 교섭단 필요에 따라서 붙었다 떨어졌다 아니겠습니까? 무슨 조립식 로봇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 하죠. 김수민 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